많은 돈을 안 들여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가격이 빠질 때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only price입니다. 가격으로 접근하시라.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저는 앞으로 정말 오를 부동산은 정말 소수인 것 같고 우리가 8, 90년대 그런 서울 부동산 가치가 대대상승해서 막 다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는지. 이 아파트가 예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4배 간 거거든요. 그때는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도 될까? 근데 그 5억이요. 네. 2억 있을 때가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2배 올랐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의 핵심이고 자산 관리의 핵심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로 대상으로 보면 투자로 대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뭐랄까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돈이 묶이잖아요. 맞아요. 웃기죠.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과 그리고 복리 추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유동성이 되게 활발하고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쉬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 추구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순이익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반면에 그래서 이제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이 가장 열악한 자산이긴 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측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죠. 투자 대상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지금은. 그렇죠. 네. 아니 향후에도 뭐냐면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 가치가 올라가서 쓰는 거지. 네. 그거를 사용하진 못하잖아요. 비트코인을 막 무슨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교환 가치로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사용 가치가 없어요. 아,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가치 투자가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가치 투자 차원에서. 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차원에서 제가 사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떨어지면 사자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볼 때. 커요. 그러면 투자할 만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게요. 안전자산인 거죠. 떨어지면. 그러면 19억짜리가 막 20, 30%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빠졌잖아요. 빠졌잖아요. 누군가 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누군가는 23억에 24억에 사고 2년 만에 누군가는 16억에 샀어요. 그죠? 네. 16억에 샀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 가격에 사고 누가 이 가격에 샀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둘 다요. 네. 투자로 산 거예요. 갭 투자로. 네. 똑같은 아파트요. 층수도 27층, 29층이요. 똑같네요. 그쵸? 네. 근데 16억에 산 분은 2023년 6월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요. 전세를 9억 7천만 원 끼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내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6억 3천. 6억 3천. 아까 웅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20억에 사요가 아니고요. 이건 6억에 샀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보세요. 그래서 6억에 샀는데 최근에 19억 9천원 올랐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와. 그죠?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62%. 충격적이죠. 어때요? 엄청난데요.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임스는요. 네. 가장 비싸게 산 사람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이 마이클 산 거 2년 전에 샀는데 29층을 23억 8천만 원에 샀어요. 이때 전세가 14억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 돈은 9억 8천만 원에 산 거예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역전세. 그렇죠. 그러면 3억 7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자기 돈을 더 투자한 거예요. 13억 5천만 원. 네. 근데 오른 것보다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그래서 수익률이 1년 만에 30% 마이너스예요.
근데 대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의 4억의 손실 봤습니다. 엄청난 차이. 일단 여기서 보고 맨이네요, 맨. 그렇죠.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부동산은 또 하나 뭐냐면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아까처럼 아유 저 아파트 어떻게 20억 주고 사요. 근데 투자로 보면 네. 투자로 보는 거예요. 나 안 쓸 거야. 아, 투자로 봐요. 투자로 보면 이 아파트 6억에 샀어요. 그러네요. 에? 전세 끼고. 그렇죠. 투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처럼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억짜리를 6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게요. 그리고 심지어 떨어졌을 때 사면 1년 만에 수익률이 60%예요. 아, 어떻습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네. 엄청난 장점이네요. 대박이죠. 네. 영 안 되면 내가 가서 살도 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안전마진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막 16억짜리 아파트가 25억 되고 30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처럼 떨어졌으니까 저 가격대는 갈 수는 있겠다. 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거기까진 갔으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16억에 24억이 또 되면 8억이잖아요. 네. 그럼 6억 50%. 주고 6억 주고 8억 보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그 전세 자금을 그렇죠. 그죠 써가지고.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요 투자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살 준비를 지금부터 그럼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까처럼 아 물건이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네. 막상 떨어졌는데 네. 거기에 야 이거 오를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는데 이거 되니?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떨어지면 산다. 음.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역 상관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올랐던 지역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오를 거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오르는 지역이 떨어지는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 좋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절대 퍼센트지의 하락이 아닙니다. 네. 절대 가격의 하락이 중요해요. 비싼 거. 그래서 비쌀수록 사실 좋아요. 어.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많이 하락한 지역이 좋다는 거죠. 대출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네.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스트레스 DSR 네. 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이것도 약간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인가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대출에다가 스트레스를 준 거니까. 그래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받을 수 있었다면 내 소득의 그 중에서 5% 정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일으킨 투자 수요 혹은 투기 수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를 그렇게 해도 실수요에만 영향이 있지 투자 수요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가 있어서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가격이 떨어졌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집 사는데 그렇죠. 네. 대출 아예 필요 없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투자자분들은 좀 집 사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지 않나요? 안 좋은 시기가 아니죠. 왜요? 가격이 안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흥미로운 건데 이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증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했죠. 네. 뭐냐면 매년 아파트를 더 샀다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가 증가했어요. 근데 언제 감소합니까? 2021. 21년. 왜 줄어들었을까요? 비싸서. 고점이니까 판 거예요. 대단하죠. 와. 근데 그걸 누군가 무주택자들이 사고 이랬어요. 네. 근데 2022년도에 또 샀네요. 왜요? 그때 빠졌으니까. 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 사죠. 안 빠졌으니까.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21년도에 진짜 아파트 비쌌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 빠졌다 해도요. 네. 그 절대 가격은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네. 대한민국의 부자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왜냐면 이건 레버러지 투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내 돈이 없어도 아까처럼 전세를 활용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집을 팔아서 이걸 사고 와. 이렇고 사실 근데 2021년도에 절대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대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산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판 돈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네. 또 빠지니까 또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은 고자산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만 사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게 다른 자산을 하다가 부동산은 솔직히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너무 등치도 크고 그리고 월급을 모은다고 해도 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막막한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그걸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사는 거는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오를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무주택자들만 대상으로 집을 예측하거나 시장을 보니까 네. 대출 규제하니까 못 사지. 음.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는데 못 사지. 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못 사지. 못 사죠.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 집을요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기도에 집을 팔고 돈을 갖고 서울로 들어와요. 대출을 이렇게 또 사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새로운 수요가. 그러네요. 그게 신기한 지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집에 사는 그 연수가요. 평균 6년이 조금 넘어요. 네. 6.6년. 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막 오래 살죠. 자기가 보유한 집에. 그렇잖아요. 애도 낳고 키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집값 오르면 바로 팔고 이사 가요. 다른 지역으로. 또 팔고 이사 가고. 아니면 투자로 한 채 사놨다가 팔면 또 팔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상급지로 계속. 그게 결정적인 수요예요. 집값을 변동시키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막 재산이 얼마 갖고 있냐, 뭐 무주택자만 수요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만약 강남에 입성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대출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채 갖고 있는 그냥 몇십억짜리 한 채 갖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평균화된 모습은?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쌓여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입니다. 네, 그걸 언제까지 계속 이고 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깔고 앉은 것 플러스 그냥 예를 들어서 가상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내가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언젠가 현실화 시킬 거 아닙니까? 네. 현실화는 언제 시킬까요? 가격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 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향후로 그런 움직임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네. 이런 건 좀 큰 흐름의 변화죠. 이 부동산을 계속 그렇게 상급지 갈아타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런 질문이 좀 와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부자인가요? 그러면은 결국엔 부자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 뭔가 풍요로운 모습을 한 분들일까요? 힘들죠. 힘들까요? 네, 평균적인 모습이 힘들죠. 왜냐하면 집 그럼 한 채 있으니까. 갖고 있어도 그걸 갖고 있어도 집 한 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네.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율인데요. 네. 연령별로 우리나라 자산이 얼마고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급지 갈아타기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30세의 집을 부채를 일으켜서 삽니다. 네. 그러니까 30세가 자산이 3억 8천이고 그중에서 부동산이 2억이고요. 네. 부동산 비중이 50%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의 부동산을 사요.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 샀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 24%로 높죠. 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로 그러니까 플로어로 볼게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네. 팔면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0대로 넘어가요. 음. 그래서 자산을 또 늘리죠. 부동산을. 네. 서울로 드디어 입성했어요. 근데 내 자산은 순자산은 커졌으니까 부채 비율은 떨어지죠. 네. 근데 뭐가 커집니까? 부동산 비중이 커져요. 비싼 집을 샀으니까. 72%. 그렇죠. 그렇죠. 네. 부동산 비중이 커져. 그러다 또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또 팔고 이제 좀 더 좋은 입지로 갑니다. 50세에.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떨어지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자산 부동산 비중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가 자산들을 부동산에 올려가면서 샀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60세 이상이 드디어 강남에 입성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비중이 80%로 넘어요. 순 부동산 비중.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분들이 상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분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걸 팔아야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60세 이상인 분들이 저 상태인데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요. 그냥 부동산이에요. 네. 그 한 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숫자로 찍힌 자산이잖아요. 이걸 현실화할 때가 내가 돈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소비를 한다거나 써야 되는데 사실 저런 상태의 분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로 쭉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공사비 부담과 그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일기 신도시 막 이런 거 보면 뭐 특별법 나오고 또 뭐 한남동 뭐 이런 데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진행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동안 이제 역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좋았던 이유는 네.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있으니까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급등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의 핵심은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물가격은 엄청 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왜 비쌉니까? 필요하지도 않는데. 음. 지금 웅 대표님 다이아몬드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희소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모든 자산 가격이 비싸지려면 희소화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은요 희소했어요. 사업이 추진되는. 그래서 예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난리 났다고요. 경축. 왜냐면 희소하니까 나만 됐어.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모두 다 시켜준대요. 안전진단 용어도 없애준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소성이 사라지는. 없어지죠. 다 한대요. 다 한대요. 모두 다 플랜카드 붙여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저는 좋게 봅니다. 가격이 많이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희소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막 가격이 막 사는 사람이 없고 네. 그리고 공사비 막 부담 있다고 그러고 그걸 누가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은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갭 투자도 불가능해요. 전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죠.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네. 실수요도 줄고. 근데 역설적으로 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럼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매물은 증가할 테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하락폭이 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관심 있게 보시라. 아 그래요? 네, 더. 아니 근데 막 추가 분담금 엄청나고 막 그렇다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가격이 추가 분담금이 평당. 아 올라가도 그럼요. 이게 빠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추가 분담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3억을 더 내야 돼라고 했는데 가격이 막 5, 6억 빠졌어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야죠. 그렇죠. 그런 시장이 그렇게 또 온다는 생각할 수 거예요.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비나 분담금에만 할 게 아니냐. 가격의 하락이 그거보다 훨씬 더 되면 관심 있게 보시라.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일기 신도시 중에서 뭐 분당급은 될 수 있지만 뭐 일산은 좀 어렵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일산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럼 일산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가격이 떨어질 수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 빠지면 사업 진행 절대 못 합니다. 야,
그렇게 될 수 있군요. 또 그런 건 있을지 않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네.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네. 그냥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분담금이 너무 높아. 막 30년 지나긴 했는데. 그런 아파트는 이제는 안 빠지겠죠. 아.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냥 그 안에서 막 버티고 있겠죠. 아. 네, 변동성이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 아. 가격이 막 많이 빠지는 아파트들이 생겨요. 음. 재건축 중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건축에 선도지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선도지구. 그러면 선도지구 몇 개만 지정되면 그것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 안 된 거는요. 옆에 있으면 오르질 않을까요? 아니지, 아니지. 아닌가? 지정 안 되면 막 엄청 빠지겠지. 아, 엄청 빠지겠군요. 그렇죠. 지정 안 됐으니까. 어. 근데 사람들은 지정된 것만 보겠죠. 아. 아니요, 그거 기회가 없어요. 음. 지정 안 된 걸 오히려 보시라. 아, 그렇구나. 그 지정된 건 또 비싼 거니까. 그렇죠. 아, 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only price입니다. 가격으로 접근하시라.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데는 가격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고 거기 큰일 났다라고 하는 데는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또 반영될 거고. 네. 근데 항상 상황은 반전되는 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동탄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동탄은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0억 나오던데요. 뭐 40몇 평짜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변화를 생각했으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20억 아파트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특히 부동산에서는 변화를 더 관심 있게 보시라. 아. 지금 상황이 지속되는 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길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한 가지 요거는 그 질문 드리면은 만약에 아까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진짜 막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추가 분담금은 없어. 근데 진짜 막 50년, 60년이 흐른 거예요. 네.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런 거는 이제 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아. 구조 변경을 해야 되고 재건축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 그 원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은 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새 아파트가 되면 이제 가격도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이라고 하면 네. 그 지역에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산 가격이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사실 매각을 고민하셔야 된다. 당연히. 그게 재건축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냐. 그 분담금 내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군가 새로 사고. 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순환이 돼야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겠네요. 이게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 또 감내하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상하면서. 네. 그래, 난 저 정도는 낼 수 있어. 네. 이러면서.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지방 부동산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서울 수도권만 보라고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사람이 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계에 걸쳐서 지방이 뭐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좀 가격을 보시라. 아, 가격을 봐라. 네, 네. 그럼 혹시 그 가격의 기준 뭐 되게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한 20% 30%뭐 최소 20%뭐 이런 건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대가 오면 수요가 증가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가 빠졌어요. 네. 막 40%가 빠졌어요. 그래도 수요가 안 증가하고 거래 회복이 안 돼요. 아, 그 뜻은 더 뭐입니까? 빠진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막 어. 20%밖에 안 빠져. 나는 50% 빠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아,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유연하게 생각하시라. 어떤 고정 지점을 놓고 절대 가격을 놓고 나 50%안 빠지면 안 사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끝으로 저희 뭐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네. 비관론자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엄청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주택자분들은 가격 떨어지면 산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라.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 꼭 하시고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내가 직접 거주하는 집을 사면 살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될 거예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한 말씀. 다주택자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파시라. 아, 예, 예.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아, 다주택자분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아.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령 세대의 다주택자들은 반드시 팔고 가셔야 됩니다. 예전 같이 여러분들이 나 그거 팔았더니 뭐 2배 올랐어 이런 시장이 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도가 있고 당장 여러분들은 사실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집값이 2배, 3배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실현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수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